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을 강의하게 될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드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낯설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8년째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시험이랑 경찰 간부 그리고 5급에서 헌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일반 경찰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함께 좀 헌법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게 될 교재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타직렬 이제 헌법 강의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경찰 간부 헌법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제가 시중에 있는 모든 헌법의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직렬에서건 출제가 되고 있는 헌법 문제들이 있으면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판례들이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 2022년에 시행된 상하반기 경찰 공무원 시험과 경찰 간부 시험,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경찰 경력 채용 시험의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모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시험이 이제 2022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 헌법의 전범위가 아니라 헌법 총론과 기본권론 부분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출제가 이제 모든 직렬의 헌법 시험을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냥 헌법 과목이라는 과목 자체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과목 중에 일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이 교재를 쓸 때 좀 어떤 거는 같은 내용이더라도 통치 구조에 넣어 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헌법 총론에 넣어두시는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거에 대해서 담당 우리 경찰청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넣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인지를 이제 정보 공개 답변을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록을 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하는 내용들은 기본권 강론과 그리고 헌법 총론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본권 총론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 들으실 때는 아무런 불편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건데, 그 기본권 총론 부분은 이미 인문 강의로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한번 확인하시면은요, 이미 기본권 총론 부분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용이 길지 않거든요. 한 3회 정도 되고, 다 합쳐서도 이제 뭐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이나 복습으로 한번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들으시면은요, 이제 뒷부분들을 들으시는데도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헌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듣다 보면은 굉장히 다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이고,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일어날 법한, 나는 실제로는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외울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을 좀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진행하는 시간 동안 같이 좀 잘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인문 강의로 올려드렸던 기본권 총론을 이제 듣고 오시면 좋겠지만, 혹시 안 듣고 오셨을까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기본권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예요. 자, 그 나라에는 다 법이 있죠.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법치 국가라는 건 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이죠. 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데요. 그 법보다, 그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법,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담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군주가 있을 때, 왕이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나한테 강제로 세금 부과하지 않고 나의 신체를 강제로 노역을 당한다거나 강제로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도 국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게 자유인 거죠.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가만히 내비둬라고 하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요, 그런 자유와 관련되는 기본권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자유, 그렇죠? 함부로 아무한테 구속당하지 않고 내 머리카락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잘리지 않고 이런 신체의 자유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여러분들 집에 남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주거의 자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무얼 하든 어제 컴퓨터로 무얼 받건 남들이 그걸 볼 수가 없는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랑 통화를 하든 그 내용을 엿들을 수 없는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자유, 자유, 자유로 끝나는 거죠. 물론 재산권은 자유라는 단어로 끝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산에 관한 권리들까지가 전부 다 자유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이런 군주의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자유가 중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서 국가가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주고, 국가가 나에게 교육도 좀 시켜주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와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본권들을 우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회국가라고 들어보셨죠? 사회국가. 사회국가라는 건 결국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국가를 우리가 사회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해서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외에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가장 큰 축은 첫 번째 자유권적 기본권이고요.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이게 기본권의 출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기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한테 나 좀 가만히 내비둬라고 하는 게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다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나 좀 내비두지 말고 국가가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하는 게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이 둘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게 이런 정치적인 기본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입니다. 이걸 우리가 국민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거를 통해 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대표자를 뽑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지만 그 주권을 받아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이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기본권들은요, 선거권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권리,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를 담임한다라는 의미에서 공무단임권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선거에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면은 그 공적인 업무를 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무단임권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건데, 어떤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 언젠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만약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국민 투표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종류의 기본권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가 더 있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결국 어떤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 정권 때 국민들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은 청와대가 대답해주는 이제 그런 국민청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청원이라는 제도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불러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한테 돈을 뜯겼다거나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재판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혹은 내가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데리고 있었던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구속을 당했어요. 구속을 당했다가 결국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동안 구속되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도 나한테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배우게 될 기본권들은 이렇게 자유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이전에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두 가지 기본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10조. 와, 이름도 정말 멋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 기본권의 제일 첫 출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본권의 첫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을 먼저 보고요. 다음, 자유만큼 중요한 게 평등이죠. 평등. 국가가 나를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남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평등권.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나서 우리는 자유권적 기본권들을 볼 겁니다. 우리 기본권에서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들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의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었고요. 그 외에 현대적으로 중요한 정치권이나 청구권이나 사회권이라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것들 배우셨죠?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국민들의 의무도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 의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 위에 있는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인데 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말하자면 헌법상 권리인 거예요.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나가는 내용들은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디까지 기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 어떤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궁금증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고 성매매를 하면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판매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성매매는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이란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계속하는 거면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바꾸면 생활수단성이 있고요. 생활수단성,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의미인 거죠. 나의 생활의 수단이 된다. 두 번째, 계속성. 요거 두 가지가 있으면 직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매매는 직업이 맞아요, 아니에요? 직업이 맞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직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내 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자,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것도요,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제한이 어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제 기본권이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본권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성매매라는 게 기본권이 보호하는 그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만약에 성매매라는 게 애초부터 직업의 보호 범위에 포함도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성매매가 직업이니까 성매매를 금지하는 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만약에 이 기본권의 제한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일탈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기본권의 제한은 위헌,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합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형마트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반드시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쉬어야 되고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대형마트 영업을 하는 건 직업 맞죠? 직업 맞죠? 그런데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는 강제로 쉬게 하고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직업의 자유가 제한도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대형마트가 그냥 24시간 그 다음에 월 30일 동안 내내 영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요,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강제적으로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로자들도 그 강제 휴식을 통해서 어떤 건강이나 생명, 신체 같은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대형마트한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대형마트를 못 만들게 하는 거니까 내가 대형마트라는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요. 대형마트를 아예 금지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을까? 아무리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 대형마트를 깡그리 막아버리는 건 너무 지나친 수단인 거죠. 너무 과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문 강의 들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내용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도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건 금지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너무 과잉하게 제한하는 건 금지된다라는 의미에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과잉금지. 항상 최소한만큼만 제한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제한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보통 우리는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를 깡그리 막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덜 제한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만 쉬게 한다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조화로운 조화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형마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 과잉한 제한인 거죠. 그런 과잉한 제한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과잉한 제한이 있으면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판례들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판례에서 우리 판례가 이 판례는 위헌이라고 했어, 위헌이 아니라고 했어, 이 부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사실은 난이도를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도 헌법상 직업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된다. 성매매 금지는 성판매 여성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맞아,
이 직업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니까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은 하고 있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매매 금지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표현이 제한이 되는지 여부와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쉽게 나올 때는 이 부분을 묻는 문제고요. 난이도를 높일 문제들은 이 부분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의미가 뭔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헌법이 말하는 재산권에서 말하는 과연 재산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억지로 외울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1989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가요? 1989년에 첫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나서 지금까지 10,000건이 넘는 판례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000건이 넘는 판례들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절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법학 공부라는 거는요, 가장 그 관통하는 중요한 법리를 외우고 그 법리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는 판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판례는요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거는 내가 시험장에서 보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납득이 안 되거나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 위주로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도 헌법은 이 위헌 판례들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합니다. 위헌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시험장 들어가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초면인 판례가 있다. 나 이런 판례 본 적이 없는데 싶은 것들은 그냥 다 합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헌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위헌 판례는 굉장히 많겠지만 실제로 그 10,000건 정도 되는 판례 중에서 위헌 판례의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헌 판례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처음 보는 판례들은 전부 다 합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헌법은 10조부터 그렇죠? 여기 보시면 10조부터 여기 보시면 36조까지 꼴랑 27개의 기본권만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게 꼴랑 27개 뿐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헌법 37조 1항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행복추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헌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그런 기본권들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기본권 부분은 정말 강의를 재미있게 듣고요. 나중에 헌법 총론을 가면은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총론은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잘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걸 벗어나서 출제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강성민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은 무조건 경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례 자체를 좀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제 카페나 그 머릿말에 다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혹시 이제 오늘 교재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카페.다음.net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강성민 이렇게 치시면은 카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서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이에요. 헌법 10조를 보시면은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본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전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판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28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은요, 법인, 제가 기본권 총론 입문 강의 때 설명드릴 건데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프라임 경찰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처럼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실제로 숨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법적으로 그 사람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격을 부여한 곳을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 갑이라는 직원한테서 갤럭시 휴대폰을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직원이랑 거래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법인 격체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굳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만들어낸 존재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주로 회사 같은 곳들이 다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건 당연히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법인이 누리지는 않겠죠. 뭐 삼성전자는 존엄해야 됩니까? 뭐 프라임 경찰하고는 존엄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285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285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판례는 그냥 제목만 읽어만 놓을게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당연히 그 아이들이 어떤 의료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좀 아이들이 버려지는 바람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들이 출생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가가 이 아이들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줄 텐데 출생 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난 채로 뭐 화장실에서 버려진다든지 태어난 채로 어디에 버려진다든지 하면은 국가가 이 아이의 존재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냥 출생 등록이 되어야지만 국가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국가가 파악을 해야지만 그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그 천주교 인권운동가이셨던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형사법 배우시니까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면은 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죠. 벌금형이 선고되면은요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 붙는지 아십니까? 노역장이라는 게 따라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님은 저한테 이런 판결을 선고합니다. 강성민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당 10만 원에 환산한 돈으로 노역장을 살게 한다. 이렇게 선고를 하거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요 하루당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임금 상승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요새 1일당 10만 원 정도로 좀 높아졌습니다. 이제 2배 가까이 뛰었죠. 자, 이 천주교 인권운동가 분이신데 이분이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나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해서 노역장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요. 구치소에 갔더니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서 구치소 보신 적 있습니까? 구치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 문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사물함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보통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들이 다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최근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다 보니까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판례에서 셋째 줄 끝에 보시면은 한 사람한테 허용된 공간이 얼만큼이냐면은요 일 16시간 동안은 1.06제곱미터,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제곱미터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160, 70, 80 정도 될 거잖아요. 160 너무 후하게 얘기했습니까? 160, 70, 80 될 거잖아. 그런데 지금 나한테 허용된 공간이 사실상 1m밖에 안 돼요. 1m밖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똑바로 잘 수 있습니까? 똑바로 못 자지. 다리를 뻗고 자려면 어떻게 자야 돼? 모서리로 누워가지고 뭐 다리를 쭈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에 보시면은요, 과밀수용행위라고 되어 있죠. 너무 사람들을 많이 밀어넣는 행위는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한번 봐놓으면 납득되잖아. 그냥 과밀수용이 그거 위헌이었어 라고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꼬아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요, 금치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금치처분은 뭐냐면 징벌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시면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누군가가 그 질서를 위반했을 때 독방에 가두잖아요. 그걸 금치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교도소 내에서 질서를 위반했을 때 독방에 가둬집니다. 독방에 가둬지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원래는 이 방 안에서는 TV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일요일 되면은 종교 행사도 갈 수 있고 외부랑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한데 독방에 가둬지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게 해요. 당연히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거니까 신문도 못 보고 TV도 못 보고 종교 행사도 못 가고 편지도 못 보내고 굉장히 좁은 방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냥 가둬져 가지고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지되는 행동 중에서요, 운동도 금지가 되었거든요. 운동도.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둬두더라도 이 사람이 건강이 상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독방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냥 눕거나 일어서거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좁은 방이거든요. 햇볕도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까지 못하게 하고 30일을 사람을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정신도 몸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금지하더라도 뭐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 운동은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치 기간 중에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이고요. 그 밑에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죠. 제목만 볼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죠.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하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합헌이에요. 그래서 제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위헌인 것들은 다 빨간색으로 위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위헌 표시가 없는 것들은 다 합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판례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그 군대에 가면은 자려고 누우면은요, 불을 다 끄는데 절대 끌 수 없는 불이 하나가 있어요. 취침등이라는 겁니다. 취침등. 굉장히 낮은 조명도로 이 취침등이라는 걸 켜놓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 잠자는 도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불침번이라고 자지 않는 병사들이 이제 근무를 서면서 그 취침등에 비치는 자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교도소에도 당연히 그런 취침등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니까 그 법무부 훈령인 법무시설 기준 규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령 설명하는 거니까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에는 200룩스 이상, 취침 후에는 60룩스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뒷부분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 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겁니다. 납득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28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통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인격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 보시면은 가볍게 봅니다. 일반적 인격권이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를 가지니까 당연히 모든 인간은 인격적 가치도 누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헌법 10조로부터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주체에서 5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법인 인격권, 법인 인격권.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좀 전에 봤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만, 살아 숨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인도 인격권은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사람이 야 삼성전자 걔네 알고 보니까 야 돈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잔고도 부족하고 아마 곧 있으면 주가가 폭락할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도 명예, 신용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법인도 인격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인격권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누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누나랑 싸우면 누나랑 연년생이거든요. 1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청나게 오질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누나한테 사과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사과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과라는 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걸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누나한테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나가 100% 잘못했는데 근데 지금 겉으로는 잘못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중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중인격.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잘못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잘못했다. 이중인격인 거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사과를 강제하면 전부 다 위헌이라고 보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사과라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제목. 방송사업자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하는 뭐에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사과를 강제하는 거 당연히 위헌. 두 번째 판례도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네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했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것. 사과문 명령시키는 건 전부 다 위헌이라고요. 위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강의를 듣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다 글을 쓴 거예요. 야, 강성민 강의 핵노잼 이렇게 글을 막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이버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럼 법원이 여러분 때문에 저의 명예가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근데 거기 뭘 포함시키면 안 된다? 사과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목 읽어볼게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본문 첫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죄,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다라는 거죠. 사죄,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아마 앞으로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법인도 인격권을 가진다라는 거. 두 번째, 사과를 강제하면은 원칙적으로 위헌이에요. 사과를 강제하는 건 위헌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요. 우리 헌법적으로 사과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딱 합헌이라고 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학교폭력 사건 터지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시키는 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이외의 사과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이 아닌 사과는 전부 다 위헌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자, 3번 내용입니다. 자, 287페이지랑 28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다에 우리 인격권의 대표적인 권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인격권이라는 건 나의 명예도 지키고 나의 성명에 관한 권리도 지키고 내 얼굴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격권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형법 배우시면은 명예훼손죄라고 배우시게 될 건데 아마 이제 그때서 말하는 명예도 그런 명예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의 명예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명예만 명예의 보범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미슐랭이라고 아십니까? 미슐랭 가이드 아세요? 미슐랭 가이드는 그 원래 그 타이어 회사에서 했던 미슐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타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맛집 지도를 만들었다가 그게 엄청 공신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엄청 유명해졌죠.
그래서 미슐랭에서 매년 그 맛집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하나, 별 2개, 별 3개까지 선정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별을 받으면은 굉장히 큰 명예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이제 그 미슐랭 셰프가 이 별이 이제 매년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별을 잃을까봐 엄청 이제 막 벌벌 떨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 셰프들한테는 이 미슐랭 별을 따는 게 엄청난 명예이기도 하고, 이 별을 잃게 되었을 때는 이제 엄청난 이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든 램지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도 그 레스토랑이 별 10개 넘게 가지고 있어서 엄청 유명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미슐랭이 별을 거래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슐랭이 별을 거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체들한테 뭐 후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때 한창 시끄러웠을 때에 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셰프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기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대단해요. 자, 근데 미슐랭이 왔습니다. 미슐랭이 먹어보더니 역시 너무 맛있어. 그래서 미슐랭이 이분한테요 별 1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 1개 줄 거면 나 별 주지 마소. 나 별 1개는 나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니까 별 주지 마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슐랭이 결국 그 셰프한테 별을 1개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셰프가 자기의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별 1개를 받으면 명예가 침해당합니까? 아니죠. 명예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라는 건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명예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명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별 1개를 받으면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야, 이거는 맛있는 집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별 1개를 받으면 야, 저기는 별 2개, 3개만도 못한 맛도 없는 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예는 우리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번해 보시면 둘째 줄입니다. 명예는 사람이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이거나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아닐 것 같은데 한 번씩 그래도 짤이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이제 옛날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그 야인시대 배경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사, 그 중에서도 정치 깡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우리 나중에 헌정사 때도 배우겠지만 1공화국 때 이승만 정권 때 최초의 정치 깡패라는 게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깡패가 정치랑 이제 결탁해가지고 이런 그 깡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조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깡패들을 이제 소탕해가지고 얘들한테 목에다가 팻말을 걸어요. 저는 깡패입니다. 깡패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팻말을 걸고 서울시를 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판례는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회사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몰래 가격을 함께 올리는 거죠. 담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는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을 위반한 단체들을 적발을 하면은요, 이 단체들한테 이런 걸 명령을 합니다. 제목 첫째 줄 끝에 따옴표 안에 법 위반 사실 공표라는 걸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법 위반했다고 신문 1면에 기사내 라고 하는 겁니다. 법 위반했다고 신문 1면에 기사내.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도 안 받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과 달리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권리로서 우리는 당연히 잘못된 공권력이 있으면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아무런 기회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1면에다가 그냥 마치 저는 정치 깡패입니다 라고 글을 쓰는 것처럼 저는 법을 위반했습니다라는 걸 공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제목 셋째 줄 명예권을 침해한다. 명예권을 침해한다. 자, 그 판례 맨 마지막 줄 괄호 안에 보시면은요. 괄호 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도 차근차근 보게 될 건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판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진술을 강요하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의 진술 거부권이 침해당할 수 있겠죠. 자, 모든 국민은 진술 거부권을 가져요. 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거부권을 가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저는 법을 위반했습니다라는 진술을 강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요, 진술 거부권도 침해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은요, 이미 제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의 초상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얼굴에 관한 권리예요. 얼굴에 관한 권리. 자, 그런데 287페이지 맨 밑에 판례, 맨 마지막 문단 잠깐 보시면 우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제 보험사들이랑 맨날 싸웁니다. 그렇죠? 보험사들은 야, 너 얼마 안 다쳤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많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가 그 피해자들한테 돈을 코딱지만큼 주게 되면은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험사한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건도 피해자가 그 그 보험회사한테 소송을 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100% 나이롱 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직원 한 명이요, 24시간 동안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습니다. 나의 행동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너무 깨름칙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맨 밑에 판례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점점점 뒤에 볼게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뭐를 했다고요?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자, 되셨습니까? 일단 여기까지